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의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많은 과제들을 안게 됐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 분야의 과제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 물가 그리고 고용 문제를 극복해서 경제 부흥을 이루기까지는 그야말로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따뜻한 성장을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 과연 그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그 경제 정책을 펴나가면서 이뤄나가야 할지 여러 가지 기대 그리고 우려가 섞여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얘기를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분 모셨습니다.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의 현진권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88만 원 세대의 저자로 유명하시죠? 성공회대학교 오석훈 교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연구원의 윤창현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공동운영위원장이십니다. 이상구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네, 오늘 네 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전 이 시간은 트위터 그리고 TBS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중심을 내세운 그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5년간의 로드맵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접하신 경제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궁금해집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의 얘기를 차례차례 좀 먼저 듣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 소장부터 시작을 좀 해주시죠. 예, 새 정부가 창조경제라고 이제 이름을 내셨는데요. 사실 창조경제란 이 말 자체는 학문적인 그런 배경은 없습니다. 그 경제를 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경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기본적 경제학에서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자체가 투입 및 산출입니다. 다시 말해 투입을 많이 하게 되면 산출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 이런 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어떤 기술 이걸 통해서 새로 창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창조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도 미래 창조 과학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주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을 많이 하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아이디어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결국은 이런 창조 경제들 하는 주체는 그 기업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간에서 그런 하나의 그 이니시에이션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는 창조 경제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그 정책 수단이 나왔지만은 하나 빠졌다고 생각되는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민간 기업가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이슈가 앞세움을 인해 가지고 이런 중요한 창조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창조 경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순서에서 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넘어가기로 하고요. 계속 뭐 말씀을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을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 교수님. 그 아마 복지 쪽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적으로 좋아질 거냐라고 하면은 뭐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거는 청년 대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것 외에는
해외 취업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좀 사실 다른 나라한테 얘기하기 미안한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다 청년 문제가 어려운데 우리의 문제를 다른 나라에게 풀겠다. 좀 염려스러운 일이고 창업에 관한 얘기들이 또 한 축 그렇게 세 개로 돼 있는데 창업은 지금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문제가 5년 동안에 뭐 풀리지는 않더라도 개선될 만한 전환점을 과연 그런 뭔가 시점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문제를 특히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럼 윤 원장님 받아주시죠. 예, 그 경제 부흥, 문화 융성, 국민 행복 이게 이제 그 취임사에 나타난 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좀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셈이고요. 경제 민주화 문제를 이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좀 이게 빠져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취임사에서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해야 될 일,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아젠다들을 계속 이제 국민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도 계속 그 인선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인선이 끝나지도 않은 게 지금 장관급들도 아직 안 끝났고 차관급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장차관 정도는 완벽하게 이제 임명이 돼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그 인적 구성이 끝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아마 있겠습니다만은 이 장차관까지 진용이 짜이고 그 관료들 또 그 부서들이 정부 조직법도 좀 통과되고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이 짜이고 인력이 짜여야만 뭐 일을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좀 앞으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뭐 안 되니만이 하는 것 자체도 참 어떻게 보면 좀 한계 있는 지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조직과 인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조속히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 조직과 인력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국회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고 오늘 뭐 청와대 회동도 불발된 것으로 또 나오고 있는데 빨리 그 부분이 조속히 매듭 지어져야만 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구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대와 우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기대라는 측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이나 또 인수위 보고서 물론 일부 변경은 됐습니다만은 또 대통령 취임사 이 모두에서 굉장한 좀 깊이 있는 성찰과 고민 그리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려되는 것은 뭐 그 제비가 날아온 것만 봐도 봄을 알 수 있다고 이미 인사에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으로 임명되신 분들의 면면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면서 이후에 그 상황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인선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것을 가늠할 수 있는데 아직 무언가 말하기가 좀 어렵고 기다려본다는 입장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시작하면서 경제 분야에 많은 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체감하시기로도 요즘 정말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또 다 어렵다고 합니다만 가계 부채 문제며 뭐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많은 경제 분야의 문제들 가운데 과연 어떤 것들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서로 자유롭게 순서 없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시급할까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저도 뭐 저는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도 이미 발표를 하시는데요. 경제 성장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다음 일자리화하고 복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대선 선거 기간을 통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라는 이슈가 대선 기간에 후보자들한테 다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어떻게 보면 지상적인 이런 쪽으로 이슈가 많이 나갔는데요. 그나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 되시고 경제
이 방향을 맞추는데 성장의 앵글을 맞췄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자리라는 것은 허구입니다. 또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라는 것은 허구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복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에 가게 되면 당연히 복지에 대한 어떤 이런 그 투자 내지 지출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이 어디에 앵글을 잡느냐 하는 이런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첫 단추로서 그나마 대선기관에 이야기했던 그런 그 논리에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그 논리로 돌아왔다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성장 동력 확보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의 요지가 될까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이에 대해서는 또 뭐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창조 경제 얘기를 조금 제가 덧붙여 보면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 문화나 창조,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가 갖고 있는 역동성을 만들겠다는 걸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생 성장론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은 창조 경제가 이론적 기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90년대 이후로 충분히 이론적 기반이 있는데 제가 국정보고서 쭉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창조를 누가 할 거냐, 혁신을 누가 할 거냐, 그럼 바로 연구자들이고 실무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 과학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많은 실무 연구자들이 비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임금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따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구 기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 보고서 형태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연구 기획자인 이름난 교수들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그 연구자들한테까지 안정성이 올 거냐, 혹은 이거를 5년, 10년 안심하고 있게 하냐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상호 하박 경제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윗사람들은 후하고 아래 연구원들은 얼굴 박해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는 게 사실은 창조 경제의 출발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 경제의 그 핵심 내용이 좀 더 시급하게 제시돼야 되고 지금 상호하박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창조 경제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아직 뭐 출범도 못했고 뭐 장관 임명만 좀 내정자만 존재하고 뭐 어떤 그 모델로 갈지도 아직 뭐 이스라엘 모델이다 뭐다 하면서 얘기는 하지만은 오늘 뉴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빼고 정부 조직 개편을 처리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아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 하우스 푸어 문제, 부동산, 그 가계부채와 연결고리인데요. 이게 굉장히 참 큽니다. 한 400조가 넘는 그 담보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빚 가진 사람이 한 1,700만 명 정도 있고, 그래서 이 하우스 푸어 문제의 기본에 보면은 결국 이제 저성장 국면과 인구 구조의 변화가 맞물려서 집값이 지금 영 움직이질 않고 이게 집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올라가질 않으면은 거래를 안 하거든요. 사질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적절한 규모의 그 거래량이 확보가 돼야 좀 분에 넘치게 좀 집을 샀던 분들이 빨리 팔아서 빚도 갚고 좀 줄여서 가고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 스스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좀 참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한 물가 상승률, 한 인플레율 정도로만 좀 올라가주면 인플레율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너무 또 올라가는 거라서 안 되는 거고요. 또 인플레율만도 못하면 사람들은 사질 않기 때문에 그 적절한 수준의 상승률 아주 그 낮지만 적절한 수준을 좀 이렇게 지켜가면서 상승을 해줄 때 이제 모든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이제 집값 문제하고 하우스푸어 문제하고 가계부채가 맞물리고 그게 잘못되면 금융기관의 부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올해 이제 방어를 해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하면은 부드러운 수준의 적절한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아마 처음에 과제로 주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현재 그 가계부채 총 규모는 뭐 1,000조에 959조라고 지금 나와 네네. 있는데요. 뭐 거의 1,000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또 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 그 마이너스 대출 받으신 분들의 대출을 전부 다 이렇게 플러스 시키는 통계도 있어요. 마이너스를 뭐 1,000만 원짜리 받았다 그러면 일단 안 쓰고 있더라도 그 1,000만 원을 빚으로 잡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 그런 통계의 경우는 1,000조가 훨씬 이상이고. 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전월세도 사실상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합치면은 뭐 1,400조, 1,500조, 약간 규모는 하여간 상상 초월로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켜서 경기를 올려보겠다라는 게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국민의 절반은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도 가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집이 없는 절반은 더 저소득자인데 그 사람들을 두고 그래도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정책을 쓰는 것이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그 딜레마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뭐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지면 좋죠. 그런데 세계 어디에도 모든 사람이 다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않고 있고 문제는 지금 많은 중산층을 포함해서 집을 가진 사람이 뭐 팔려도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형평성 논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많은 부분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라는 것이 결국 이 건설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뭐 좀 이래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이제 발표는 없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결국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거래가 돼야지 뭐 어떤 뭐 가격도 조금 물론 그것이 뭐 인플레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 큰 문제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장 그 최적의 수준을 우리가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항상 경제학들이 고민하는 결국 것이거든요. 딜레마가 창조 경제는 사람과 지식과 인건비에 돈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토건 경제는 건물의 값에 돈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치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쓸 거냐, 시민한테 쓸 거냐.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사람이지만 현실은 자꾸 시민한테 쓰고 싶은 거죠. 네. 자꾸 이렇게 그 뭐 토건 경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주 듣기 싫은 표현이 되니까 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부동산 자체가 적정하게 거래되는 분위기가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 이제 가격이 바닥을 쳤으니 조금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 예를 들어 그것도 물건 아닙니까? 물건이 뭐 1년에 한 2%좀 가격이 오르는 게 뭐가 그렇게 굉장한 겁니까? 인플레이율 정도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바닥인지 그거를 뭐 10% 모르겠다 이거죠. 20%로 해서 뭐 그쪽으로 해서 또 부동산 투기를 네. 유발하자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질 네. 정도까지 그 정도만 좀 부동산 가격 부분을 소프트 랜딩 하자는 뭐 안에 대해서는 뭐 그런 국민들이 거죠.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현실적으로 그러면 과연 무슨 방법이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별로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대로 국민들이 느끼는 현안 경제 문제들은 선민 물가, 또 양극화, 또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해결돼야 되겠지만은 한 틀에서는 적극적인 그 보편적 복지를 하고 또 한 틀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창조적 경제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창조적 경제가 아닌가 싶어서 네. 그런 쪽으로 이제는 너무 부동산 우선에 성장 우선에 이런 이야기는 좀 그 자제하고 그 새로운 정부에 맞는 그런 창조 경제 이야기들을 좀 앞으로 국민들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 의미에서 네, 창조 경제 그 의미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그 트위터 의견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조 경제라는데 어디서 뭘 어떻게 창조하겠다는 건지, 정부 주도형으로 하겠다는 건지, 민간 주도형으로 하겠다는 건지, 경제 민주화도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도 하겠다.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는데 정작 손에 잡히는 게 없는 듯하다.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라는 것이 과연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뤄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 자리에서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창조 경제 개념. 우선 그 이제 지금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그 뭐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추진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나는 점심 먹으러 가겠다 그러면 가서 점심을 먹는데 도대체 메뉴는 뭘로 먹을 거며 얼마짜리를 먹을 거며 어느 집을 갈 거며 그리고 뭐 좋은 집을 갈 건지 나쁜 집을 갈 건지를 전부 다 적은만 하면 한 10장은 적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그 다음에 정부 부처 만들고 그 부처에서 나름대로의 세부 밑그림을 그리고 또 작은 그림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시작되는 모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국정목표의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게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국정과제가 이렇게 한 200페이지가 넘는데 딱 폈을 때 1장 1절이에요. 말하자면 말하자면 성경도 1장 1절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1장 1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보는 관료들 또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잡히겠느냐. 네. 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 그걸 추진하는 부처라든가 추진하는 관료가 이거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면 다른 부처에서는 자기 정책이 좀 중요시야 되더라도 일단 그쪽에다 무게를 좀 실어준다든가 그렇죠.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조금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하겠고 내가 밥 먹으러 가는데 어디 가는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한번 가겠다고 했으니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자. 도대체 뭘 먹는지 한번 보자. 이런 그 두 가지 마인드, 즉 걱정하는 마인드 플러스 비판하고 동시에 한번 박수도 쳐주고 한번 밥을 짓겠다는데 한번 밥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아니 뭐 내가 모르겠는데 도대체 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전자로만 전부 가지 후자는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저도 무슨 뭐 다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적어도 1장 1절에 이 문제가 무려 10개의 과제를 가지고 등장해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는 조금 좀 무게를 가지고 보자.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좀 쉽게 이해해 보면요, 한국에서 IT가 산업으로 접근된 게 그 DJ 정부 때부터였는데요. 그때 IT 전문가면은 먹고 살만 했거든요. 조금만 아이디 있으면 사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IT 쪽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하대를 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다 아웃소싱으로 외부로 주고 나니까 이제는 뭐 IT에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내 DB를 만들었다 이런 게 임금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그 비정규직 수준은 전락한 거거든요. 그 생태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우대받고 월급도 잘 받아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안정적인 자리를 만들겠다. 저는 그 접근은 맞다고 보는데 아까 그 1장 1절에 있는 쭉 것들을 풀어놓은 세부 과제 보니까 너무 용량이고 시설 위주로 돼 있어요. 몇 테라짜리를 하겠다, 무슨 노선을 놓겠다는데 그건 하드웨어적인 거지만 조금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설을 옮긴다고 하면은 저는 창조경제가 일종의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논의가 뭐 될 그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미래 창조 경제라는 이름만 딱 나와 있고 뭐 비록 1장 1절이지만은 뭐 몇 개 과제만 나와 있고 담당 부서로 공식으로 출범도 안 했고 제일 이 창조 경제에 대해서 깃발을 들고 국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될 장차관 또 임명된 네. 상태에서 그야말로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이제 의미의 이야기밖에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지난 정부에서 뭐 그런 뭐 가오도 있었다 뭐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있으니까요. 또 창조 경제 또 말이 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그 우리가 그 이게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박수를 좀 치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5년이라는. 현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창조 경제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 한 50년 동안 토목건설 경제 열심히 해봤고 또 나름대로 일부 성장을 한 효과도 있었는데 최근 20년 동안은 그게 거의 효과가 없었거든요. 더 이상 그거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얻어졌으니까 박 대통령께서 이제는 그 컨셉을 좀 바꾸는 형태로 지금 토목건설이 아닌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좀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적어도 우리나라가 후발 산업국가의 시절일 때는 열심히 따라가면 됐었는데 이제는 수출은 세계 7등,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규모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을 앞서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창조경제라는 컨셉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지난 정부 5년 동안 열심히 4대강 개발하면서 토목건설을 해봤는데 고용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다 뼈락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컨셉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취임사에서 언급하시던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컨셉을 쓰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벤처기업 창업률은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세계 2등이 스웨덴입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성공률은 스웨덴이 세계 1등입니다. 뭐냐면 복지국가 시스템 하에서 바로 창조경제가 가능하더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컨셉으로 박 대통령께서 그 보편적 복지, 적극적인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두 축을 가지고 창조경제를 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창조경제와 그 더불어서 나오는 그 산업에 대한 얘기나 IT, 문화 콘텐츠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일자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것이 이 새 정부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은 사실 뭐 지금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일자리 문제 앞으로 과연 그렇다면 이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을까가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큰 그 핵심 그 관심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번에 이제 그 인수위 보고서에 사회적 경제가 한 절이 할애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뭐 촉진하겠다. 그리고 네. 기존에 이제 사회적 기업도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경제나 문화 경제는 제가 내용 보니까 틀은 괜찮은데 그 안에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 만한 메커니즘 별로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사회적 경제나 이런 쪽은 1, 2년 내에 그쪽에서 상당한 부분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회의적이고 일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다 멋있게 걸어놓은 거는 네. 아직은 너무 뼈다귀가 약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협동조합은 이미 사회적으로 붐이 있거든요. 그렇죠. 5인 이상만 모이면 되니까 네네. 방송국이나 언론사 혹은 기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전환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바로바로 5개, 10개씩 일자리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인정하고 있다는 거는 고무적이라고 보입니다. 네. 제가 뭐 일간지 여기 13명한테 물어본 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그중에 13명이 다 다릅니다. 창조 경제가 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4명이 있는데요. 뭐 똑같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하나를 일자리 관련돼서 한 분께서 얘기하신 거를 언급을 하면 노후 산업을 ICT 정보통신 산업으로 재창조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있던 거를 ICT를 접목을 시켜가지고서 새로 좀 그 개편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또 찾아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김종훈 그 장관 내정자께서는 이스라엘을 부쩍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말이라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후츠파 정신이다. 후츠파라는 말을 쓰는데 한마디로 뭐 끈기, 뻔뻔함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좀 아주 그냥 그 끝까지 될 때까지 한번 들러붙어 보자라고 하는 파이팅 정신 같은 건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실패한 사람도 또 한번 재기를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도전하고 하는 아주 불굴의 그런 도전 정신 뭐 이런 말도 있고 요즈마 펀드라는 말도 나오고요. 벤처 쪽 관련돼서 그래서 그 일자리 얘기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이런 그 창조 경제 문제가 성공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가만히 보면은 요새 너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슨 기업이 말이죠. 투자 좀 하나 했다가 하나 잘못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10개에서 잘 됐는데 11번째 또 안 되면 그냥 실패했다고 그렇게 그냥 비판을 하고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겁이 나니까 맨날 빵집이나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할 때 사자가 풀을 뜯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분위기다. 왜? 사자도 보니까 초원에서 열심히 잡는데 5 중에 하나 정도나 잡고 4개는 실패하거든요, 사냥에. 사자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자가 사냥에 실패를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사자를 비판을 하고 뭐 막 문제를 삼고 이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풀 뜯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그 너무도 그동안 실패를 두려워하고 투자를 두려워하는 이런 마인드가 어느새 자리 잡고 조금만 실패해도 그 비판만을 받는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탈피를 해서 한두 번 좀 잘못되더라도 다시 한번 재기를 해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여기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창조경제라는 게 자리를 잡으려면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와 민간이 합쳐서 정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민간하고 합쳐서 기업과 소비자와 투자자와 정부가 다 합쳐서 해내야 되니까 그런 모델들을 이제 만들고 추진을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한 번쯤 저는 이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딱 박히면 우리들의 사고가 조금씩 바뀌면서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화이팅 정신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의미 있는 하나의 아젠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창현 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창조 경제가 되려면 이 실패가 가능한 그리고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 점이 저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스웨덴 같은 데서는 그 발렌베르 가문에 속하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기업에 있는 잘 나가는 부장급 되는 분들이 마음대로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둬도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나라 같이 그 자식 저 학원 끊어야 되고 부모님 용돈 못 드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사보험 의료비 못 넣어가지고 그 다시 중간에 갈아타야 되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 받던 봉봉의 한 85%를 계속 줍니다. 적어도 2년 동안은. 네. 그리고 재취업, 교육이기에도 산지대학을 필요하면 다시 보내고 석사 박사도 다시 시키고 이런 정도로까지 그 사회적 안전망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바로 그 복지국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생계주기별 복지를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제 창조적 경제의 한 틀을 보편적 복지라는 틀에서 안전망을 까는 것으로 저는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하나가 바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 창조 경제의 핵심은 R&D하고 ICT 같은 것들이 지금 박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는데 R&D가 좋은 게 많이 만들어져도 산업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복지부에서 R&D 전략개발단장을 한 2년 반 동안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우수합니다. 돈 주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것이 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산업을 만들어봤자 중소기업, 대기업이 먹혀버리죠. 시장 다 침탈당해버리죠. 그러니까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못 크는 이런 구조.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화 청가기를 증상한다든지 또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정책에 앞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제대로 된 시장 질서 세우는 이런 정도만으로도 해야지 창조경제가 시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전자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창조 경제라는 것이 결국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뭐 정부라는 것은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건 하드웨어적인 그런 이 정책 수단만 나와 있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원장께서는 말씀하신 뭐 사자가 고개를 떠야 되는 이런 정신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업가 정신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뭐 십몇 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이 기업가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CEO가 대학 공과대에 가가지고 강의를 쭉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대에 가가지고 창업할 사람 이렇게 하면 한 80%가 손들었답니다. 요새는 한 5%가 손든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심각한 것인데요. 자,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맞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거 우리나라 복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패해도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그는 백업되는 사실 시스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스템이 보편적 복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기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실패하고 이랬을 때 그 실패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회적 안전망이지. 지금 우리가 보편적 복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교육도 지금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보육 같은 거 지금 또 이제 보육이 완전히 보편적인 이런 복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자들한테까지 이렇게 정부가 보편을 깔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복지지만은 이렇게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있는 반면에 모든 국민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을 까는 그런 두 가지 복지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건 후자의 복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복지 문제로 좀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럼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새 정부 경제 정책에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거는 것은 그 혜택이 이제 경제 부흥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골고루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따뜻한 성장의 그 핵심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세 개혁 없이 세수 증대 확대 없이 과연 이러한 복지 정책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과연 지금은 세금의 인상에 대한 얘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 특히 이제 좀 아까 언급하신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때 새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고도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는 두 가지로 답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새 정부가 한 5년 동안 135조 정도를 공약을 위해서 투입을 하겠다 했고 대부분 그 예산들이 복지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78조를 지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돈을 과연 지출 구조 조정으로 짜내 가지고 만들 수는 없지 않겠나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 초기 수석 보좌회의에서 정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구조조정부터 좀 열심히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그는 정세를 아예 언급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화하는 부분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너무 낮고 또 이런 부분 복지를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한 복지 또 그런 복지를 위한 정세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세를 왜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왜곡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바로 정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냐면 임금을 통해서 1차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최저생계비 인상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제대로 뭐 정세를 안 하더라도 조세 정의를 제대로 세워서 내야 될 분들이 내도록 하는 법에 근거한 만큼 내도록 하는 정도는 해야지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하고 경제활동을 할 의욕이 생기지 않겠나. 물론 대기업 입장에서야 감세해주면 좋겠지만은 지난 5년 동안에 그 부자 감세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산하 유보금이 660조로 쌓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하 기업들이 2배씩 늘어났는데 투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투자를 기대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주려면 정세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좀 걷어서 그것을 복지를 통해서 재분배하는 그런 형태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정세 이런 형태를 좀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용어 자체가 말이죠.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요새 조세개혁, 복지 확대를 위해서 조세개혁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조세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조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간다든지 어떤 개방에 따라서 이 근본적인 조세 시스템을 바꾸는 이걸 조세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전부 세수를 어떻게 하면 확보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건 조세개혁하고 너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135조 원의 그 복지 시행하기 135조 원이 필요한데요. 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 구조 70몇 조 상당히 힘듭니다. 비과세 감면 조항이라는 게 전부 정치권에서의 먹이 사슬입니다. 거기서 참 조그만 조항 하나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없앤다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또 탈세, 이것도 우리나라의 지금 탈세 구조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135조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세를 갈 것인가? 어느 정도의 정세할 수 있는 그 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정세보다는 저는 지출구조, 다시 말해서 지출구조 중에서 복지 정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선 과정을 통해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때의 그 국민들의 약속하고 이제 한 나라를 경영하는 책임을 가진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정책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들한테까지 보편적으로 주는 이런 복지는 다시 재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복지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지출에 대해서 세이브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의 증가는 필요가 합니다. 그러면 어느 세금을 통해서 이제 세수를 확보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저희들 같은 조세 전문가들하고 굉장히 사고의 개입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재정학에서 이제 이 학생들 교과서를 가르치면은 똑같이 이제 100억의 세금이 필요하다 하다면은 순서가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법인세를 법인이 내고 있다, 대기업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고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국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유럽의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그리스나 굉장히 세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 이야기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하자는 논리는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소비세 이야기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비세가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에 주는 코스트가 상당히 제일 작다는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재정 교과서에 다 놓은 이야기고 OECD 조세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하는 이 근간이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의 정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소득세가 불공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소득세 보면은 한 반이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누진 구조 급한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절대 액이 낮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탈시하는 그런 개정도 있죠. 고소득 뭐 자양제라든지 일부 개정이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떤 법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무 행정에 따라주지 못해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로서 우리가 비판할 때는 그런 문제는 우리 다르게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느 정도의 이제 세수 확보를 통한 이런 이 안이 필요하지만은 법인세라는 어느 나라도 이야기하지 않는 법인세 확보를 통해서 뭘 하자 하는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국가 장래의 문제하고 결여되어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때, MB 정부 때 숨어있는 토건 예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노무현 정부 수준만 줄더라도 연간 15조에서 20조 정도가 추가로 사실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건은 토건대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가는 돈을 뺄 건지 그게 지금 복지 예산을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저쪽 주장은. 근데 저희는 보면은 일단은 시멘트로 가던 돈들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추가적으로 15에서 20조 정도 나오고 나머지 것도 조절하면은 지금 하는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규정을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증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증세보다는 그러니까 뭐 세제 개편을 얘기하는데 뭐 환경세라든가 이런 특수 목적의 세금들이 이제 또 아직 우리가 안 한 게 있거든요. 탄소세 같은 것들을 좀 하면은 추가적 세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논의들을 조금 더 하고 나서 일반적 증세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세개혁위원회도 만들겠다는 게 나왔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적 합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증세하고 하자 하는 분들도 속으로는 내 지갑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 뭐 그리스도 제가 가봤더니 부가세가 23% 정도 되더라고요. 100짜리 사면 123을 내야 되고 스웨덴도 한 25%. 우리나라는 10%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지금 한 50조 정도 거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10% 거치는데 50조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해서 부가세가 20% 되면 100조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조가 더 거치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뭐 난리 나겠죠. 왜냐하면 부가세가 올라가면 당장 물건값이 그냥 생필품 값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세금이 그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우리가 부가세 같은 거를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좋은 대안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국민들이 부가세는 건드리지 마라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일반 대세라면 적어도 아무리 뭐 물어붙여도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 아니냐. 그러면 결국 증세를 하는데 방법이 뭐냐는 거죠. 법인세 문제 있고 부가세 이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미묘하고 그럼 남은 게 이제 소득세인데 소득세 지금 40조 거두는데 반밖에 안 내는데 거기서 안 내는 사람이 반이나 되는 세금에서 내는 사람들한테 얼마를 더 내게 만드느냐. 거기서 4조만 더 걷어도 세금 내는 사람이 자기 세금의 액수는 10%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담이 많이 되죠. 예,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아 끝낼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할 때는 왜 이게 개혁위원회가 나와야 되느냐. 이거를 좀 툭 까놓고 얘기를 하되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추진하기 힘들다고 하는 건데 증세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제 생각에도 지금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지하경제 양성화 뭐 등등해서 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고 나서 정말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증세 이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참 힘들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그 점은 윤창현 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정부가 선 그 지출구조 조정이라든지 좀 각성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점은 뭐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근데 그 두 분 말씀에서 아주 공통적인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일본에도 그렇고 남부 유럽에도 그렇고 보통 이제 그 정부가 바뀌면 그 보수 쪽에서는 그 정세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로 이야기 나오는 게 소비세 이야기 들고 나옵니다. 자민당 50년 집권을 끝내고 일본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민주당이 2년밖에 해수로는 3년, 실제는 2년밖에 집권 못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민주당 내부의 보수 세력들 또 자민당에 있는 기존 보수 세력들이 다들 합쳐가지고 소비세 인상을 그 주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새 일체 개혁이라 해가지고 복지 확대와 연동한 세금 인상, 그것도 소비세 인상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반발 사서 결국 다시 정권을 내놓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보통 그 GDP 대비 그 복지 지출이 국민소득 10,000불일 때, 20,000불일 때, 그 OECD 국가들, 특히 유럽의 그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이 15% 내지 20%, 20,000불일 때는 지금 30%대를 그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지출대로 이야기해도,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이야기해도 한 9.7% 정도인데요. 그 OECD 평균으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낮죠. 그 산지 기준을 바꾸면. 그렇게 비하면 너무나 적게 쓰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반이 아니고 3분의 1만 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 확대는 필요하다는 것은 뭐 다들 수치상으로 동의를 하시는데, 그럼 어디서 지원을 마련해서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소비세 지출 부분은 또 다른 그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쓰는 대로 하는 거니까 10조 가진 분이 1,000만 쓰는 거하고 그 100만, 200만밖에 못 본 분이 3, 4천만 쓰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소비세로 인상하기보다는 중부 유럽의 그 정권 교체 어떻게 됐는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100만 유로 이상의 부자들에게 75% 증세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뗄 거 다 떼고 해도 과세 대상 금액 1억 원 이상일 때 38%입니다. 미국은 그 40만 불 이상 그 고소득자에게 또 엄청난 증세, 오바마가 그렇게 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소득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될 때고, 물론 지금 소득세를 내지 않은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이 내지 않는 것은 낼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과세 대상이 안 돼서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못 내지 않습니까? 50%가 비과세 대상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복지를 확대하는 것과 인동해가지고 낼 수 있는 만큼 내자. 다만 5,000원, 10,000원이라도 더 내게 해주면 그 더 내는 국민들은 이제 꺼지가 아니거든요. 나도 당당하게 내니까 이건희 회장 또 당신 번 만큼 내라. 그러면 실수익이 2조 원이라면 그에 맞춰서 내가 낸 만큼에 당신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세금의 80%는 상위 20% 부자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자에게도 복지를 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당신들이 혜택 보지 않는 것을 내가 그 내라 하냐, 이런 반발에 대해서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똑같이 혜택 받고 능력만큼 세금 더 내는 그런 구조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원에 대한 부분이 영원한 숙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실 많이 그동안 거론된 것들이죠. 증세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복지 정책을 어쨌거나 그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 방향을 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 분명히 한 축이 있고요. 또 이제 복지 정책을 조금은 축소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이런 설명도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로서는 비전문가니까요. 전문가들이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이러면 참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묘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복지 정책은 복지 그 자체로만 논의하면은 그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잡합니다. 또 세수 조세 정책도 세금 그 자체로만 이렇게 논의하면은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결부시켜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낮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은 뭐 거의 꼬레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앵글을 거기에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세금이 또 제일 낮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국민들한테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20%입니다. 20%인데 40%로 스웨덴 수준도 올리자고요. 지금 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좀 더 곱하기 2를 한다고 동의를 하면은 스웨덴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지금 뭐 이 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연봉 한 3천만 원을 받는다. 지금 조세 부담이 이렇다. 자, 그럴 때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이 이랬는데 앞으로 20%를 더 주게 되면은 반값 앞으로 다 되고 반값 등록금 다 되고 스웨덴의 그는 복지 시설을 확대할 수 있다. 어느 걸 선택할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선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면만 가지고 복지라는 그런 한 면만 보기 왜냐면 우리나라도 스웨덴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스웨덴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세금은 지금보다 2배를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정책을 동시에 보면서 만약 국민들의 합의가 그렇게 됐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복지 한쪽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쪽은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세수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취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뭐 내면 되지, 뭐 기업에서 내면 되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소비세를 건드리냐? 사실 소비세만큼 이제 폭넓은 이런 이 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냥 1%만 해도 엄청난 세수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법인세
소득세 네. 1% 힘듭니다. 아까 이제 알겠습니다. 50% 이제 세금을 안 내는데 말이죠. 물론 그렇게 비과세 그러니까 이 공제 수준이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공제 수준이 우리나라 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올라갔습니다. 왜?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이렇게 이제 이 계층을 높이놓으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지금 세계 어디 본다 하더라도 선진국 치고 이렇게 50% 세금만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뭐 일본 같은 80% 정도 다 세금을 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기본적으로 이 중간 계층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인 비용으로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세제를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제 개혁이지 단순하게 현재 있는 그런 폭을 놔두고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부자가 내자 하는 것은 실제로 안에 구조를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이제 알겠습니다. 강조하고 워낙 쉽게 네. 제기해 볼게요. 예.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 차범근이 아주 인기 있었어요. 차범이라고 할 때 그때 어렸을 때 제가 갔던 기억이 실제 번 돈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독일에서. 네. 네. 그게 70년대였는데 그렇죠. 그 당시 독일이 10,000불에서 20,000불 사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때 많이 버는 사람들 한 절반 정도 내는 시스템 그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히 생각하면 미국식으로 쫙 왔다가 지금 유럽식으로 바꾸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그걸 가야 된다는 거 다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문화와 정서가 지금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화와 정서를 이유로 못 가겠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70년대 독일이 했던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이제 뿌리 깊은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정말 와닿는 거는 저부담 저복지냐 고부담 고복지냐 할 때 저복지에서 고복지로 가야 된다. 오케이. 부담도 저부담에서 고부담 가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법인세 한 40조 조금 넘게 걷고요. 한 41, 2조. 그러면 소득세 한 41, 2조 걷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4조를 더 걷겠다.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 30% 내는 사람이 33%를 내야만, 즉 세율이 지금 3%포인트 이상 올라야 거기서 10%쯤 세수가 더 생겨 겨우 4조 더 걷는 겁니다. 얼마를 더 쥐어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그러면 당장 무슨 얘기 나옵니까? 월급쟁이 지갑은 유리지갑이다 말이죠. 그러면 자영업자는 뭐냐? 그러면 또 자영업자는 나도 힘든데 뭐냐 이러고 서로 뭐 그냥 옥신각신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럽 모델을 이제 사회적 그렇죠. 대타협 모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게 그걸 노동자들 내가 모이고 나쁘다 다 좋다 모여서 하기 전에 한 번씩 그거를 정하자. 설득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 뭐냐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지. 지금 민주주의 국가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의견을 가지고 다 소통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불만의 시대에 지금은 증세를 갖다 얘기함으로써 그거를 힘든 일을 자초할 만한 정부가 있겠는가. 아마 그건 정말 유 국민적 교수님이 해주셔야 되지 합의가 않을까.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 전 분야에 걸쳐서 합니다만 이 부분이야말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정말 치열한 토론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뭐가 해결될 거라는 전망을 하기가 참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인구 구조를 볼 때 지금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제 얘기가 또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고령화 사회가 우리나라 속도가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세금을 부담할 젊은층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일단 그럼 우 교수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숫자도 줄고 그다음에 고용의 질도 지금 사실 안 좋죠. 그리고 상위 5% 정도는 이제 뭐 한전이라든가 삼성전자 가는 사람들 임금도 이명박 정부 때 대졸 초임 삭감으로 깎아버렸어요. 20%씩. 그러니까 20대면은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실은 조금 밑에 쪽으로 돈을 좀 흘려줘서 고용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임금 같은 거를 개선해야 될 거라 보는데, 복지 얘기가 한국이 이 사회적 임금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번 돈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직접 임금으로 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복지 형태이든 혹은 뭐 사회적 혹은 R&D 같은 거를 대신해주는 평상교육이든, 그러니까 사회적 임금으로 오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20대한테 먼저 좀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임금을 20대들한테 좀 먼저. 너무 먼저. 예. 또 다른 의견. 스웨덴 같은 경우에 그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예? 그리고 이 25%가 되는 부가세가 무서워가지고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외식도 잘 못하고 그냥 집에서 샌드위치 사갖고 와서 풀밭에서 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천국처럼 얘기하는데 그 뒤를 보면은요. 그 하도 정치권한테 그 돈을 안 줘가지고 중간에 사임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네. 사임하시는 분이 저 뇌물 받아서 뭐서 저기 형 받고서 저 그만두시는 분 봤어도 내가 월급이 너무 작아서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고 사임한 사람 아직까지 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가 가진 그 역사라든가 분위기와 제도나 관행이 잘 어우러져서 그런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웨덴 참 좋다. 글로 가자라고 했을 때 다들 그러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딱 하나만 인용을 해볼게요. 그 제가 저 뭐 지하경제 관련돼서 자영업자 관련돼서 여기 뭐 시사월간지에 나온 건데요. 딱 한마디만 인용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말씀이십니다. 솔직히 세금 다 내면 너무 억울한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제가 안 읽을게요. 네. 그래서 돈 내는 사람들 모든 공통된 그렇죠.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돼 있으면서 이분도 또 뭐라 그러냐면은 유리지가 월급은 빼고 빼고 우리보다 훨씬 돈 잘 버는 전문직들이 탈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도 억울하니 나도 좀 꼬박꼬박 내라는 거 너무하지 싶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공감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그 나는 빼고 좀 어디 가서 글쎄요. 돈 찾아와라 뭐 이런 얘기는 님비현상 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예. 얘기 좀 하지 말고 나도 내겠다는 생각으로 다 같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네, 말씀이 그 옳으신데요. 네. 아까 그 현진건 소장님도 그 자기가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가 많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두 분 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뭔가? 국민들이 한 번도 세금 내가지고 혜택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북한에서 그 우리 남한 정부가 주도해서 했듯이 육자회담 같이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 요만큼 복지를 확대할 테니까 요만큼 더 내달라.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분명히 전 동의해 줄 거라 보고 최근에 있었던 뭐 경향신문 그 여론조사 같은 데도 보면 네. 복지 확대를 전제로 한 세금 그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방금 저 사회자께서 지적하지만은 고령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이게 시급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560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10명이 한 명을 먹여 살리는 정도인데 이게 뭐 10명, 20년 사이에 4명이 한 명, 좀 이따가 2명이 한 명 부양이 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그냥 쭉 가면 그걸 전부 다 부담으로 안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선제적인 복지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해주고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복지 확대가 돈을 먹는 것이 아니고 복지 확대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그야말로 창조적 경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보다 훨씬 고령화율이 높은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노인 인구 비율이 훨씬 높은데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국민소득 5만 불 이상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선제적인 복지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합니다. 고령하고 이제 조세 정책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말이죠. 고령화라는 것이 결국 이제 일할 사람이 좀 줄어든단 그렇죠. 말이거든요. 네. 그럼 줄어들기 때문에 부양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죠. 근데 지금 뭐 한 50% 세금 내면은 일할 사람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우 교수님 때 말씀하셨듯이 독일이나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영국, 미국도 그랬습니다. 최고 한계 세율이 90%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처하고 레이건이 그 자유주의 진영에서 일종의 슈퍼스타 정치인으로서 인정받는 거 바로 그거거든요. 세율을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를 나름대로 이렇게 활성화시키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조세정책, 조세개혁이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세개혁 이야기하면 전부 형평성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보다 많이 내냐, 누가 이 부자들이 내보다 얼마큼 내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형평성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방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프랑스의 75% 세금이 올리니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세금 망명이 일어났죠. 국민 배우가 네. 다른 나라에 망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형평, 공평 당연히 돈을 그래 벌면 70% 내야 되죠. 그랬더니 세수도 확보 못하고 그 나라에 있는 인적 자원까지 전부 다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득시뿐만 아니고 법인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세 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은 형평성보다 참 더 중요한 게 경제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OECD 국가들은 거의 형평성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빈곤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복지 지출로서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조세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경쟁하고 있듯이 이 정부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조세 경쟁입니다. 조세 경쟁이 세율 낮추는 경쟁입니다. 우리는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딱 높여야죠. 근데 거꾸로 개방화로 인해 가지고 저선 자꾸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조세 정책의 규범입니다. 이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은 한국만 왕따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조세 정책하고 복지 정책 같이 연결시켜 봐야 되는 것이지, 조세 정책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항상 곱하기 뭐 2배로 올리면 곱하기 2의 세수 확보되고 하는 이런 산술적 계산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조세 정책이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현 수장님 말씀 제가 짧게 반박하겠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모델이 출발한 게 1929년 대공황 때 경제가 워낙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자라고 만들어진 거고, 네덜란드 모델도 80년대 네덜란드 굉장히 힘드니까 그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때 이런 복지를 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선진국이 됐고, 힘드니까 밑을 좀 더 짜서 복지도 줄이고 효율 좀 해보자라고 했던 나라가 중남미국가처럼 잘 안 됐거든요. 현 수장님 말 따라간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망했고, 먼저 좀 우리가 복지를 하자는 나라들이 잘 살게 됐어요. 그 스웨덴을 보면 말이죠. 저는 한 놀란 게 스웨덴이 일반적으로 그 정도 복지를 지출하는 것이 저는 경제 성장이 뒷받침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장했다는 것을 보면은 경제적 자유도, 경제 자유도가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경제 자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세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형평성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형평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세목이 상속세입니다. 네. 이 상속세는 이 잘못 건드리면은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스웨덴에서 2005년도에 상속세를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소득 중에서 두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부자가 버는 게 자본소득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한국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자본소득에 대해 세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날은 거꾸로입니다. 근로소득의 세율이 더 높고 자본소득이 더 낮습니다. 왜? 자본소득은 세율이 차이해가지고 쉽게 인터넷 몇 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그 돈이 스웨덴 안에 있는 돈이 프랑크푸르트로 가고 뉴욕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막연하게 형평성 차원에서 뭐 이렇게 디자인하면은 그 안에 나라에 있는 많은 자본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규범, 그 나라의 세계 규범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공평한 그런 이 세조를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같은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속세를 없애버리다 하면 맞습니다. 없애버렸는데요. 대신에 소득세에서 60% 동의해주면 상속세 없애버리죠. 합쳐버리죠. 뭐.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적으니까 그러고 예. 그 자본세보다는 그 근로세에 부과한다. 이 말도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세가 뭡니까? 소득세거든요. 소득세에 대해서 그날 같이 60% 70% 같이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동의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 프랑스의 심지어는 사르코지 정부조차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높은 세율을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올랑드가 70% 정세를 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당선되었고, 뭐 드팔대회가 도망갔습니다만 갈 테면 가라. 프랑스 그 국민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더라도 프랑스 경제의 지수적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동의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경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경제에 맞춰가지고 그 나라들하고 똑같이 형평적으로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2배는 아니더라도 3분의 1이라도 이제 좀 높여가야죠. 그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요새 새로 만든 그 말이 있습니다. PIGS라고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이태리하고 스페인하고 그리스 네네. 이런 걸 가지고 PIGS라고 만들었는데 요새는 FISH라고 새로 나왔어요. PC. F가 뭐냐?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원님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목표도 있고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이 노동 부분에 너무 경직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 소득세 문제가 심해가지고 지금 프랑스가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최근에 타임밤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얘들이 이제 시한폭탄이라고. 그래서 FISH 이태리 그대로 살아 있고 스페인 있고 홀란드, 네덜란드죠. 그래서 그 FISH라는 말이 새로 조어가 됐는데 물론 뭐 제가 그 나라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프랑스가 한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네. 프랑스가 그렇게 함으로써 프랑스가 실수하는 곳이 있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징수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야 프랑스에서 뭐 그 올렸는데 하는 식으로만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올렸더니
F씨가에서 F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를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그 세금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다른 해외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글로벌 환경은 그만큼 우리한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다는 얘기가 들 텐데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성장 기조 가운데 엔저 현상이 우리 또 발목을 잡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문제가 향후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랄까요? 이 부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또 우리 국민 사이에서는 엔저 현상 때문에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트위터 의견을 보니까요.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상품 사러 일본으로 떠나는 관광객이 2배나 늘었단다. 한국보다 싸서 그런 심정 이해는 하지만 이런 시점에 참 이런 의견이 많는데요. 뭐 국민들 사이에서 사실 그 일본 여행객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수치로 봐도. 그런 것만 봐도 엔저 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영향을 막아내고 우리가 이 기조를 탈피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예, 그 아베노믹스는 이제 조금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좀 했고 그리고 이렇게 그 거의 환자 수준이 돼 있는 그런 그 일본 경제를 어떻게 한번 말하자면 이 차가 이렇게 배터리가 다 닳았을 때 이렇게 네. 집어넣어서 점프 케이블로 해서 네. 점프 스타트 그야말로 이렇게 무슨 저 약간 심장이 조금 안 좋으신 분한테 소생술. 네, 심폐소생 수준이거든요. 한번 네. 팍 줘가지고 팍 튀어오르게 하자고 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 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일본이 이제 제일 문제가 그 부채가 그 GDP 대비 1년 소득 대비 2배가 넘습니다. 한 네. 230%니까 OECD 1등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이제 부채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그래도 어쨌건 정부가 너무 많은 부채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왔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 거냐.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돈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해서 집값도 막 오르게 만들고 저축했던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아이고 오르는구나 하고 빼가지고서 막 집도 사고 막 사게 만들자는 거고 또 하나는 정부가 또 나서서 막 돈 풀고 쓰고 그래가지고 좀 투자를 유도하고 해서 그래서 팽창적 금융정책, 재정정책 쓰면서 이 민간 투자를 갖다가 그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도 쓰자라고 하는 세 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그 환율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아베노믹스의 특징은 환율 자체를 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을 그냥 풀겠다는 건데 엔이 많아지면 엔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옆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뒤통수 맞고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이거를 효과적으로 대처를 좀 못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아마 금융위원장도 국제금융 전문가로 임명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성공을 할 거냐 참 걱정입니다. 이게 잘 되면 장기적으로 일본 잘 되면 우리가 나쁠 거 없습니다. 또 나름대로 교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한국은 그냥 이걸 그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그러죠. 그냥 얘가 안 되면서 그 여파가 한국한테 그대로 미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환율 때문에 걱정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여파가 미쳐서 걱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참 답답한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원고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고 또 위안화 문제도 뭐 얼마 전에 크게 불거진 적도 있고 엔저에 저희는 우리 입장에서는 겹겹이 둘러싸인 그런 상태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환율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강한 원화를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라 성장이 되면서 그 경제가 튼튼해지면 자연스럽게 원화도 튼튼해져서 구매력이 높아지는 것이 균형 발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약한 원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에서 MB 정부를 넘겨줄 때 달러 환율이 1,000원 밑에서 넘겨줬거든요. 네. 근데 1,200원 인위적으로 약간씩 개입하면서 약한 원화를 만든 건데 지금 우리는 약한 원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수출도 되고 이렇게 경제가 됐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본 때문에 지금 강한 원화가 생긴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원화 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개입해서 약한 원화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논하고 이 기회에 수출 중심의 경제를 일부 조정을 해서 강한 원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이 갈 수 있도록 가자.
그리고 그거만큼 이제 정부가 간접적으로 돈을 쓰는 것 혹은 창조 경제도 그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길게 보면 아베노믹스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원화를 위해서 선제적 개입하기보다는 산업 경쟁력 유지하기 위한 간접 수단들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 일본은 사실 우리가 좀 레슨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그 어찌 보면 지금 뭐 막말하면 잔머리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모든 게 이제 전공법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업 뭐 경제라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이라는 것은 기업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그 재정 정책 아무도 가지 않는 이런 지방 도로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을 엄청나게 확대시키고 지금 국가 부채가 뭐 200%까지 200%를 넘었지 않습니까? 210%. 이런 이제 그야말로 막바지로 가서 정치권에서 아베 총리가 이제 뭐 그야말로 샥을 가지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일본이 아마 이런 문제가 더 이제 고조적인 문제에 취업 시가게 되면은 아마 큰 어려움을 가게 될 것인데요. 문제는 한국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금 당장 오는 나타나고 있는 파도 것인데. 때문에, 예. 뭐 항상 그렇습니다. 어릴 때일수도 그 전공법을 가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 우리 그런 맥에서 이제 창조 경제라는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일자리로 이제 이런 뭐 성장하고 다 연결되는 거고 경제 성장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일자리도 창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서비스 산업이에요. 앞으로는 서비스 산업 이쪽에서 이제 큰 어떤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육, 복지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이 서비스 산업은 전부 규제에 묶여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많은 논의했던 건 형평성 있는 이슈 가지고 뭐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뭐 이 형평 이슈 가지고 대체로 보면 규제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나름대로 경제 거시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사고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일단 그 파이를 키워놓고 그 파이가 키워놓은 상태 크고 난 뒤에는 반드시 복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이런 그 성장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우리 사이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은 그런 큰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창조 경제 이런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워딩이고요.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갈 때는 이런 규제 정책으로 연결시켜 가면은 어느 정도 조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 소장하고 이제 문제 인식은 동의를 하는데 해법은 전혀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실제로 앵고 때문에 당장 최근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15%가 줄었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엔화를 무한 매입해가지고 달러와 같이 우리가 환율을 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다들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환율이 정상화된다 한들 우리 그럼 산업 구조가 그 안정적이냐는 거죠. 우리 주력 5대 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또 화학, 반도체 이 중에서 지금 탄탄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반도체 정도가 일부 견디고 있는 정도고 그동안 중국 특수 때문에 자동차가 일부 살아남은 이런 정도인데 조선은 이미 넘겨준 지 오래지 않습니까? 이제 초부가가치선, 크루즈나 드릴십 같은 이런 몇 가지만 남아있는 상태고 이미 해외 이양 다 돼버렸거든요. 근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지식기반 형태의 그 경제 산업 구조의 개편 모델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규제 완화가 아니고 규제 완화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 통해서 온갖 규제들 다 완화했지 않습니까? 지난 30년 해봤는데 심지어는 참여정부, 국민정부 동안 계속 완화했는데 효과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거꾸로 규제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주고 또 규제를 묶어가지고 이미 지금 규제 강화의 효과들이 나타나는 게 재래시장에 대해서 그 대형 할인마트 들어오는 것들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이제 강하게 들어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일자리 창출 이야기하시는데 기업이 산의 유보금을 660조 원 쌓아놓고도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세금이 많아서 투자 안 합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OECD 평균의 30%밖에 안 되는데 20%가 아니고 19.3%입니다. 그런데도 투자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은 구조적으로 지금 주식 가치를
일정 정도 높이면서 배당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진중공업에서 아무리 그 희망버스 농성하고 해서 내려왔지만은 또 다른 한진중공업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만은 다시 채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규제를 해가지고 채용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노동쟁이 부분도 복지를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그 목숨 거는 노동쟁이가 아니어도 살 거리를 마련해주는 이런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규제 강화를 해서 기업들에게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은 상속세를 없애는 대신에 소득세를 높여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지를 위한 지원도 마련해주고 중소기업이 클 수 있는 그런 지원도 만들어주고 R&D와 ICT가 제대로 산업화될 수 있는 그런 산업 생태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금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는 복지국가 또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이 창조적 경제를 만들어내는 큰 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분은 별로 뭐 창조경제에서 동의를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경제 구조가 이렇게 하나의 그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것처럼 보였을 때 흥분하기 쉬운데요. 우리 2000년 초에 벤처 버블을 겪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죠.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때 투자 좀 해서 날린 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 똑같았고요. 예,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조선 뭐 이런 거를 굴뚝산업이라고 해서 굴뚝산업. 이제 뭐 다 버리고 벤처, IT, 뭐 BT 글로 가자. 근데 어떻게 됐느냐? 몇 년 사이에 다 망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저 뭐 저 네이버 이런 거 몇 개 살아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저기 오버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하나의 경제 체제가 또 하나의 체제로 이행을 하는 과정, 그건 굉장히 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첨단 산업도 많지만 지금 음식점만 44만 개고, 그리고 노래방이 3만 5천 개고, 치킨집이 한 4만 개 됩니다. 그거 합치면 50만 개예요, 50만 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막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저쪽에는 완전히 그 전통적이고 굉장히 레드오션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과 소규모 상공인들이 있는 이런 아주 그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경제 내에서 이 위쪽이 한쪽으로 싹 간다고 해서 아래쪽도 다 쫓아가서 전부 잘 되느냐, 그런 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창조경제 아까 얘기하시면서 뭐 그 이런 그 굴뚝산업 5가지 뭐 굴뚝산업이라 안 하셨지만 그 옛날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아까 한진중공업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뭐 거기가 노동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직접 답을 주셨잖아요. 조선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동자만 뭐 다 고용을 해라? 아니, 돈을 벌어야 고용을 하지.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그 회사가 어떻게 노동자를 고용하고 월급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은 기업주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저기 시장에서 그 물건이 팔려야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조금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그런 좀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거시적인 뭐 경제에 관해서 얘기할 내용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특히 최근에 촉발되고 있는 엔저로 대변되는 이 환율 전쟁 속에서 과연 그럼 어떻게 돌파구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듣고 싶었거든요. 좀 간단하게 그 해법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이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도 조금 이제 금리 인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예. 그래서 이 해외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를 좀 막아주면서 뭐 토빈세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원화를 사는 바람에 원화 강세가 되는 이 자본의 흐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좀 막으면서 금리를 조금 떨어뜨리는 형태로 해서 통화량을 약간 풀어주는, 그래서 그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다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막 풀고 있는데 혼자만 안 풀고서 해외 자본 막 들어오면은 막 오버슈팅 하듯이 너무 원고가 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더라도 적어도 단기적인 그 변동성과 방향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는 뭐나 똑같으냐면 갑자기 찬물에 뛰어들면 심장마비 이러는 거랑 똑같고 갑자기 뜨거운 물 뛰어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몸이 적응을 하면서 서서히 그 온도가 그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른 분의 의견은 조금 여기서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마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씩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5년 경제와 관련된 정책 로드맵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로서 각각 어떤 부분을 되도록이면 과감하게 버리고 갈 것이 필요한 것인가, 또 이것은 이렇게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각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만 한 가지씩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상구 위원장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이미 뭐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그 상당히 축소되고 그 왜곡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정한 것을 하나를 버리라는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박근혜 자신의 훌륭한 점도 물론 많으셨겠지만은 국가적으로 요구된 시대 정신 측면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시대 정신이 저는 바로 복지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지국가를 이루는 두 축이 하나가 적극적인 복지고 하나가 경제민주화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와 여망이 있고 또 시장에서 요구가 있는 거예요. 산업적인 요구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공약 자체가 잘못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 중증질환만 선별적으로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그런데 축소하기보다는 보장률 80%라는 형태로 좀 더 확대해가지고 국민들 동의를 얻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첫 번째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민들 삶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국민들의 마음을 그 동의를 얻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것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윤 원장님. 예, 그 PPP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약자입니다. 이거 140개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정부가 유도하고 추진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겠지만 이 소비자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 전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PPP 아이디어를 좀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유도해내고 협력을 얻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거를 좀 계속 좀 강조를 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분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게 돼야만 이 140개 과제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 교수님. 전 조그만 얘기 할게요. 그 4대 중증보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의료 공공성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이번 인수위 보고서 보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의료 관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간 영리병원 쪽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두 가지가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의 관광 그건 아니다. 그건 좀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관광, 의료 관광 오게 하는 것들. 그거는 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 부분만은? 네. 네. 그거는 좀 뭐 작은 거니까 그건 예.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아주 지역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현 원장님. 그 성장이 상당히 중요한 그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애교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이 환경을 나타내는 그런 정책 이 대안들을 보면은 빠진 게 있습니다. 성장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투자를 하려면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모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내하고 뭔가 해보자 하는 그런 그 정신이 국민들 정책에 깔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안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런 모험 정신, 도전 정신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이 정책 대안도 좀 촘촘하게 생각하면서 조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경제와 관련된 것 역시 많은 부분 공부도 필요하고요.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내용을 과연 5년 내에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봤고 무엇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봤는데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눈 내용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 경제,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5년 동안 이 약속들이 모쪼록 잘 지켜지고 경제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희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